안녕하세요. 재테크 호우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결혼해서 6개월 만에 제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 집 마련을 했던 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는 부동산 투자자도 투기꾼도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저는 다주택자도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투기꾼도 아니고 그리고 투기를 조장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나 3년 전에 집 사서 돈 벌었다 자랑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제 의도는 마지막 부분에 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2015년 12월 저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만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잠 못 이루고는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랑이 총각 때 열심히 모아놓은 돈과 양가 부모님이 조금씩 보태주신 1억 8천에 대출 5천만 원을 받아서 전셋집으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애를 3년 동안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니까 전셋값이 오르면서 매매값도 같이 올라가는 것을 목격을 했거든요. 이대로 가다간 평생 종잣돈 열심히 모아봤자 전셋값 올려주고 나면 절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결혼 후에 심상치 않게 오르는 서울 신축 아파트나 재건축 연한 30년에 도달한 아파트들을 보니까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직 잠잠한 제 생활권도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몇 천씩 우습게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2016년 초에 집값을 열심히 알아보는 동안 위례도 오르고 미사도 오르고 목동도 오르고 그리고 청약은 아무리 넣어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매일 밤 책도 읽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로그나 카페도 열심히 서치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부동산도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생각의 정리가 되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목동과 상계동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갓 넘었다. 두 번째는 위례와 미사 등 2기 신도시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진입하기에는 돈이 없다. 세 번째, 이 모든 지역들이 내 생활권이 아니라서 직접 내가 가서 살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내가 가서 살 자신이 없다. 제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아직 되지 않은 20년이 넘은 아파트에 미리 들어가서 살다 보면 재건축 연한이 되었을 때 오르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되면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혜택을 받아서 상승이 가파르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익숙한 동네, 저의 생활권인 분당의 용적률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용적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 부동산 이론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용적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용적률이 낮아야 재건축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가능성도 크고 재건축이 되었을 때 수익도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건축 연한이 되었을 때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 그때는 아직 분당이 20년을 간 넘거나 한 23년, 4년, 5년, 20년 중반 정도 된 아파트들이 대부분이라 용적률이나 재건축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있었던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투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거주용으로 전세 끼고 미리 사둔 뒤에 나중에 들어가서 살면서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기다리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가지고 있었던 돈은 총 2억 원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 분당 20평대 계단식 아파트는 대부분 5억 이상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2억 있었을 때 집을 매매해서 직접 이사를 들어가려고 했으면 3억의 대출을 받았어야 돼요. 사실 3억 이상이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냥 전세를 계속 살면서 갭 투자 형태로 분당에 있는 집을 전세 끼고 1억 원 정도에 매매해 두었다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적은 돈을 대출받고 집을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이사를 가지 않고 저희는 전세 끼고 사둘 생각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집값이 더 오를지 안 오를지는 알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집값이 올랐을 때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도 그 집을 못 살 수도 있잖아요.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그래서 집값이 오를 때를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전세를 끼고 미리 사둘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열심히 분당 집을 알아보고 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집을 정말로 매매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갔던 곳은
곳은 분당의 순회동의 파크타운이라는 곳이었어요. 제가 여기를 가장 먼저 방문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분당의 대장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동산에 들어갈 때마다 여기 아파트 용적률은 얼마인가요? 여기 아파트 대지지분은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보통 반응들이 재건축은 무슨 재건축입니까? 분당은 그런 거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보통 다 대지지분이나 용적률도 파악이 안 되신 상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달 뒤에 파크타운 재건축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띄워드릴게요. 게다가 그때 집을 보러 다니면서 더 놀라웠던 점은 집주인분들이 지금 집에 계속 살고 계시면서 자신이 전세 사는 조건으로 집을 매매하려고 내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2016년 봄, 여름, 초여름 이쯤이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정부에서 2018년, 19년에 집값이 폭락한다, 떨어진다 라는 기사를 연신 내보내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 집을 보러 다니면서 살고 계시는 집주인 분들에게 나중에 1년 뒤에 이사 갈 건데 왜 집을 벌써 매매하려고 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이 다 기사에서 정부가 2018년, 19년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미래 입주하기 전에 나는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집을 매매하려고 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기사 말만 믿고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심지어 그때 집을 보러 다닐 때 어떤 부동산에서는 제가 어려서 딸 같아서 하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집값이 지금 오를 대로 올랐고 기사를 보니까 정부에서 2018년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니 2017년 말부터 집을 알아봐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당시 2016년 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래가 아주 많은 물량으로 입주를 이미 시작했거나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 여파로 분당의 전셋값은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셋값이 몇 천이 올랐던 것도 다시 떨어지고 다시 또 올랐다가 떨어지고 반복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분당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들어가야 그게 바로 저평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정말 지금이 바닥이다. 지금 안 들어가면 나는 분당의 집을 절대 평생 가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신이 들어서 집을 더 열심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운명적으로 저희의 첫 집을 만나게 됩니다. 용적률은 분당에서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낮은 편이고 땅도 굉장히 반듯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초역세권은 아니었지만 도보로 역까지 이용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세가 껴있기도 하고 집에 하자가 조금 있기도 해서 다른 매물들보다 3, 4천 정도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전세값과 매매값의 갭은 1억 5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하면 1억 5천 갭이었으면 정말 살 수 있는 집이 많았는데 왜 그 집을 샀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현금이 없던 저희가 그 집 매매할 1억 5천을 어떻게 마련했냐면 첫 번째는 남편 신용대출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집 계속 살고 있던 집에 전세 대출을 추가로 받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파트의 후순위 대출을 받았습니다. 후순위 대출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부동산 이론 강의가 되니까 제가 후순위 대출에 대해서는 아래에 더보기란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후순위 대출을 이용해서 저희 현금 한 푼 없이 은행의 힘만으로 집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매매할 때는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자만큼만 올랐으면 좋겠다. 은행 이자만큼. 그리고 집값이 만약에 떨어지면 그냥 기다릴 생각이었어요. 전세가 끼어 있었던 집이었기 때문에 매수 후에 9개월 뒤에 전세 만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세금을 올려받아서 나중에 9천 정도 올려받아서 저희가 들어갔던 돈은 한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시죠? 저는 이 집을 매도를 했는데요. 제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역 이름까지 모두 다 그냥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 집이 오르면 저는 오히려 배가 아프겠죠. 옆에 그래프를 띄워드릴게요. 제가 매도한 시점과 매수한 시점을 표시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 8월에 4억 6,600만 원에 이 집을 매매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2018년 11월쯤에 이 집을 7억 1천에 급매로 매도했습니다. 여러 부대 비용을 다 뺀다고 해도 2억 정도의 수익이 났는데요. 2억이라고 하면 수익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 중에 2억이 오른 아파트는 별로 없습니다. 수도권에. 그래서 저 스스로는 그렇게 만족하는 투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2016년 여름에 정부의 말만 믿고 2018년에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는 정부의 말만 믿고 집을 매매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아니면 지금 당장 나는 가진 현금이 하나도 없다고 포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2016년에는 집값이 쌌지만 지금 2019년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에도 집값이 오를 대로 올랐다고 다들 말했습니다. 2019년 현재 집값이 너무 비싼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값이 비싸다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포기해버리면 기회가 와도 알 수 없지 않을까요? 지금도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해서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실제로 저는 2018년 8월쯤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집을 급매로 매도했는데요. 그때 당시 정말 급매로 하루 만에 매도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세보다 4천만 원 정도 싸게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저희 집을 매수하신 분들은 그 더운 여름날에 아이를 데리고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계속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계셨던 부부세요. 9월에 부동산 대책이 예고되어 있던 상황이라 그때 당시 실거주자 분들은 집값이 조금 잡히길 기대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때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분들은 자신들의 소신으로 판단으로 집값을 계속 알아보셨고 그리고 기회를 만나셔서 저희의 집을 4천만 원 싸게 매수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알려면 부동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부 말만 믿지 말고 기사 말도 믿지 말고 부동산 말도 믿지 말고 스스로 공부해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현금이 하나도 없다고 대출이 무섭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시댁에서 집 살 때 얼마를 보태줬다던가 아니면 집을 사서 결혼을 했다던가 이런 생각들도 나의 상황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제 또래 지인들 만나보면 집값이 너무 올랐다. 정부는 집을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라는 이야기만 하고 진짜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는 몇 되지 않더라고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하잖아요. 정부 탓, 부모 탓, 돈 모으지 못한 배우자 탓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부동산 내공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 마련 스토리는 총 3부 정도로 계속될 예정이고요.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